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바탕으로 아주 좀 독특하고 반복적인 역사의 한 장면이죠. 바로 프라하 창문 투척 사건. 여기에 대해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단순한 폭력 사건이 아니라 체코 역사 속에서는 어떤 저항의 상징처럼 된 행위인데 이거 어떻게 시작됐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좀 변모했는지 그 핵심을 파헤쳐보는 게 오늘 미션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데페네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창문 밖으로 사람을 던지는 행위인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단순 폭력이 아니었어요. 아, 그냥 폭력이 아니다. 네, 뭐랄까 오래된 보헤미아의 관습이다 이런 말까지 있었거든요. 협상이 이제 딱 결렬됐을 때 기존 질서와는 끝이다. 이걸 선언하는 약간 의례적인 최종 수단 그런 걸로 여겨졌습니다. 의례적인 수단이요. 좀 무섭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공식적인 1419년 그리고 1618년 사건 또 그 사이에 잘 알려지지 않은 1483년 사건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냉전시대 비극이죠. 1948년 제3차 사건까지 쭉 보면서 이게 어떻게 종교적인 분노 표출에서 계산된 정치 행위로 또 나중에는 국가 지도의 응유한 테러로 변모했는지 그 흐름을 짚어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첫 사건 1419년부터 시작해볼까요? 이때는 배경이 종교개혁가 얀 후스, 그분의 순교랑 또 황제 지기스문트, 배신 이런 걸로 민심이 아주 안 좋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분노가 막 들끓고 있었죠. 그러다 1419년 7월 30일에 급진 후스파 사제였던 얀 젤립스키가 시위대를 이끌고 프라하 신시청사로 향했어요. 잡혀간 동료들 풀어달라고요. 네. 근데 시청 청문에서 누가 돌을 던진 거예요. 딱 하나. 돌 하나가요? 네. 그게 이제 도화선이 돼서 그 유명한 얀지슈카 같은 사람 포함해서 군중이 확 난입을 한 거죠. 그래서 시위장, 판사, 시의원 7명을 그대로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아, 창밖으로? 네. 근데 밑에서 시위대가 창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꿰뚫려서 다 직사했습니다. 우와, 끔찍하네요. 그렇죠. 이 소식을 들은 당시 국왕 바칠라프 4세가 충격으로 심장마비였는지 아무튼 사망했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후스 전쟁, 15년 동안 이어진 그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종교적, 민족적 분노가 폭발한 자생적인 봉기였죠. 그야말로 민중의 분노가 직접적으로 표출된 사건이었군요. 아, 그런데 그 사이에 1483년에 또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요. 이건 좀 덜 알려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게 또 중요합니다. 후스 전쟁 끝나고도 여전히 온건 우스파, 그 우트라 퀘스트라고 부르는데요. 그 세력이랑 카톨릭 세력 간의 긴장이 계속 있었거든요. 아, 전쟁이 끝나도 갈등은 계속됐군요. 그렇죠. 근데 1483년 9월 24일에 있었던 창문 투척은 1419년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때는 우트라퀴스트 세력이 구시가지랑 신시가지 양쪽에서 아주 계획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요. 계획된 쿠데타요? 네. 정적들을 제거하는데 구시가지 시장은 살해하고 신시가지에서는 시의원 7명을 또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군중의 분노 폭발, 이게 아니라 정치 권력을 잡기 위한 계산된 수단으로 창문 투척이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하, 이게 그냥 우발적인 게 아니라 정치적인 도구로 쓰이기 시작했다. 일종의 관습처럼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 행위가 약간 정치적 관행처럼 굳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흥미롭네요. 자, 그리고 가장 유명한 사건이죠. 1618년 제2차 창문 투척 사건. 이때의 배경은 또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때는 합스부르크 카톨릭 제국이 점점 압제를 강화하고 있었고 특히 개신교 신앙의 자유를 보장했던 황제의 칙서라는 게 있었는데 이걸 사실상 무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약속을 어기려고 했다. 네, 결정적으로 브로모프랑 흐롭이라는 곳에 개신교 교회를 폐쇄해버린 거죠. 이건 단순한 종교 갈등이라기보다는 법치주의 그리고 황제가 한 약속을 파기하는 문제다. 이렇게 개신교 귀족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또 던졌군요. 네, 1618년 5월 23일 투룸백작이 이끄는 개신교 귀족들이 프라하성으로 몰려가서 황제의 섭정이었던 마르티니츠, 슬라바타 그리고 서기 퍼브리키우스까지 3명을 창밖으로 던져버렸죠. 아, 근데 이 사람들이 자료 보니까 다 살았다면서요? 그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네, 이게 정말 희한한 일이죠. 한 20m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성 아래 쌓여있던 거름더미 위로 떨어져서 기적적으로 다 살았습니다. 거름더미요? 와, 정말 운이 좋았네요. 아니면. 그렇죠.
그래서 카톨릭 측에서는 천사가 구해줬다, 기적이다 선전했고 개신교 쪽에서는 뭐 악마도 자기 편에 챙긴다고 비웃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무튼 이 사건 자체는 귀족들이 기획하고 연출한 어떻게 보면 좀 계산된 저항극이었어요. 계획된 저항극. 하지만 결과는? 결과는 아주 참혹했죠. 이게 바로 유럽 전체를 휩쓴 30년 전쟁의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전쟁 결과 보헤미아는 독립을 완전히 잃고 이후 300년간 암흑기, 체코말로 도바템나라고 부르는 시기를 맞게 됩니다. 저항의 의도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파국을 부른 거죠. 의도와는 전혀 다른 끔찍한 결과를 낳았군요. 시간이 훌쩍 지나서 20세기네요. 1948년, 냉전 시대. 이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요? 이건 또 어떻게 다른가요? 네, 1948년이면 이제 공산당이 쿠데타로 정권을 막 잡은 직후입니다. 그때 체코슬로바키아 초대 대통령의 아들이자 마지막 남은 비공산계 거물 정치인 외무장관이었던 얀 마사리크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뭐랄까 무너져가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상징 같은 사람이었죠. 네, 중요한 인물이었네요. 그렇죠. 근데 1948년 3월 10일에 이 마사리크가 외무부 청사 체르닌 궁전이라고 하는데 그 건물 안뜰에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시신으로요? 이것도 창문에서 떨어진 건가요? 네, 정황상 창문에서 떨어진 건 맞는데 공식 발표는 자살이었어요. 하지만 당시 상황이나 여러 증가들 때문에 이건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다. 즉 소련 비밀경찰 NKGB나 아니면 체코의 공산보안국 STB에 의한 암살이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죠. 암살 의혹. 네, 결국 2004년에 재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타살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왜 앞선 사건들처럼 창문 투척이라고 불리는 거죠? 양상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던진 주체가 명확하지도 않고. 그게 핵심입니다. 형식은 다르죠. 1618년처럼 누가 공개적으로 던진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결국 외부 세력, 그러니까 소련의 배후 조정을 받는 공산 정권에 의해서 국가 주권이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인물이 제거되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인 패턴이 반복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3차 창문 투척이라고 부르는 시각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연결이 되는군요. 네. 다만 결정적인 차이는 1618년이 그래도 공개적인 저항의 형태였다면 1948년은 아주 비밀스러운 국가 주도의 테러, 암살이었다는 점입니다. 억압의 방식이 훨씬 더 음험해지고 은밀해진 거죠. 그렇군요. 듣고 보니 프라하 창문 투척 사건이라는 게 단순히 사람을 던진 사건의 반복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그 저항 혹은 억압의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거울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처음에는 종교적인 분노의 폭발이었다가 정치 쿠데타의 수단으로 또 귀족들의 계획된 저항극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은밀한 국가 테러로. 정확히 보셨습니다. 각 사건들은 보면 외부의 어떤 거대한 힘, 그게 종교 탄압이던 제국의 압제든 아니면 냉전 시대 외세의 개입이던 거기에 맞선 체코 민족의 투쟁이라는 공통된 맥락은 있어요. 하지만 그 표현 방식은 시대 상황에 따라 아주 극적으로 변해왔죠. 네. 특히 말씀하신 대로 1618년의 그 어떻게 보면 좀 과시적이기까지 한 공개적 저항과 1948년의 그 비밀스러운 암살은 압제의 방식이 어떻게 변했는가, 또 그에 대한 대응 방식도 어떻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대비 같습니다. 그래서 프라하의 그 창문이라는 공간이 결국은 협상과 폭력, 또 자유와 억압, 그 사이에 아주 위태로운 경계를 상징하는 뭐랄까 체코 역사에 깊이 새겨진 좀 비극적이면서도 또 잊을 수 없는 그런 상징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사건들을 쭉 따라오면서 권력에 저항하는 방식이 시대에 따라 이렇게 변해왔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정보와 감시가 어떻게 보면 만연한 이 사회에서 누군가를 창문 밖으로 던진다는 것은 과연 어떤 형태를 띨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께서 곱씹어 볼 질문으로 남겨두면서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